일단 메모리가 우리가 많은 걸 자동화하고 더 많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상 메모리는 계속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는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자, 이번에는 이제 작가님에게 반도체 분야에 좀 공부하는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분야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전과 독과점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체되지 않는 독보적인 회사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언급 좀 한 번씩 해주신다면. 이게 요즘 시대가 되니까 대체되는 회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D램을 전 세계 절반 팔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이제 내년 그 가전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이제 몇 년 기다리면 대체는 되겠지만 인텔 같은 것도 지금도 그 CPU 한 70~80% 파니까 역시 없어지면 큰일이죠. TSMC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파운드리 원탑이고 갑자기 사라지면 삼성전자가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럼 팹리스는 공장이 없으니까 대체가 되느냐? 엔비디아가 없어지면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대부분 또 멈춰요. 사실 대체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또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정에 맞게 좀 관련 기업들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이게 그 반도체 제조는 보통 이래요. 원자재는 웨이퍼라고 부르는 그 원판이에요. 실리콘 원판인데 이제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그 예전 한국에 있는 SK 실트론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일 거 아마 쏨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태양광 전지 하는 분들도 아는 회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광기 요런 기계가 중요한데 그 반도체 공장 투자에서 제일 큰 부분이 노광인데 이 노광기 만드는 회사 뭐 캐논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미세 패턴 그리는 노광기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독과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과점은 앞으로도 몇 년 계속 될 거고요. 노광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웨이퍼,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미세한 패턴을 풀빵처럼 찍어내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웨이퍼 위에다가 뭘 뿌리고요. 얘는 감광액을 싹 뿌려놓고 위에서 빛을 비추고 아주 미세한 패턴 있는 마스크가 있어갖고 빛을 딱 뿌려주면 감광액의 그 모양이 생겨나죠. 그런 거를 쭉 찍는 과정이에요, 반도체가. 그래서 미세 반도체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미세한 패턴을 그래서 찍는 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노광기죠. 그러니까 회로를 빛으로 그리는 기계인 거예요. 그 나머지 공정들은요 다 노광은 그래서 제가 회로 앞에다가 마스크라고 불리는 네모난 판을 놓고 웨이퍼에 하나씩 그리는 거거든요. 웨이퍼가 이만큼 크면 여기다 하나씩 띡띡띡띡띡띡 긋고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노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정은 다 담그거나 그런 거에 가까워요. 담그거나 기체를 한참 쏘여주거나 그런 거 웨이퍼 전체로. 그래서 노광이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뭐 깎고 방막 뭐 위에다가 내용물 채우고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순위를 다 보면 그 미국 회사들 나와요.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런 데들이 나와요 보면. 이 장비도 대부분 좀 하던 애들이 계속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안 쓰던 완전 새로운 장비 쓰러 가는 게 걱정스럽겠죠. 잘 모르면 쓰던 거 쓰는 형태로 변한 거겠죠 아마. 뭐 다 그래요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이러면은. 한국에 뭐 다른 회사들도 많고 하지만 큰 회사 위주로 하면 결국 공정이 뭐 예를 들면 뭐 세정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그 세정하는 건 또 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제일 크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는 노광, 식각, 증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늘 하던 애들이 하거든요 보면. 한국에 관련된 대표 기업은 없나요? 회사들이 있죠 한국에도. 어떤 데가 있죠? 뭐 세메스 이런 데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저는 그 회사들의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제 관심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반도체는 그럼 가격은 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뭐 가격이야 팔기로 한 사람 사기로 한 사람 마음 맞으면 결정되는 건데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 딴 거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자재가 아까 웨이퍼라고 했잖아요. 원자재 비용은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안 줘요. 실제로 반도체 회사 원가 한 절반 정도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공장에 투자한 돈을 매해 그 할부처럼 떨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공장을 몇 년 뒤에 바꿔야 되니까 뭐 이 감가상각이 전체 원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해요 보면. 그래서 어떠냐 하면 공장을 지어놓으면 멈추는 게 좀 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치약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하면 재고 많으면 한 며칠 멈췄다가 하고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며칠 멈췄다고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쪽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전체 가격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는 웨이퍼 한 장이었는데 지금 웨이퍼 한 장에 있는 소자가 30년간 뭐 몇백만 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자당 원가의 비중이 되게 작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원자재의 비율은 작고 공장의 비율은 크니까 공장을 함부로 못 멈춰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요 계속. 그 시장이 불황이 오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장을 멈추는 건 좀
망설여지죠. 가격 떨어져 공장을 멈출 수 없는 좀 구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담긴 돈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 고정 비용은 이미 비용이니까 어쨌거나 상관없고 우리 변동 비용만 커버가 돼도 계속 만드는 게 낫거든요. 다 같이 이제 물에 빠지는 구조인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이 좀 나아진 거죠. 회사가 줄면서. 그래서 이런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과거엔 회사 하나 망하잖아요. 근데 더 만들고 싶어도 변동 비용도 안 될 정도로 인건비도 안 나오게 반도체 비용이 싸지면 회사가 퇴출되죠.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회사 하나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랑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듣기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제 과거의 주가 차트랑 그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사면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는 그때부터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실적이 안 좋을 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히려 그때가 주식이 정말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그 산업 전문가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일단 메모리가 사양 산업인가요? 안 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올해 썼는데 내년에 안 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자동화하고 더 많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상 메모리는 계속 쓰겠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포지션을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잘하고 있냐 아니냐. 지금 상황 보면 나머지 두 회사가 투자를 줄였죠. 그러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들이 망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이닉스도 뭐 투자를 절반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회사 한 6, 7개 있을 때 회사 하나 사라진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과 비슷하게 회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실 있는 공장 잠시 안 돌리는 거지만 아예 투자 축소는 미래의 그 생산량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예전처럼 그 회사 하나 망한 거랑 비슷한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또 가격 조절 되겠죠. 제가 아는 한은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메모리를 막 아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대체도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투자는 줄었고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이런 시기엔 거시환경, 정세 불안 이런 거. 아무래도 이 영상은 이제 반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판단 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한번 또 점검해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취향을 이해하는 거.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큰 이득을 얻으려면 작은 회사들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번에는 안 쓸 건데 다음 공정에서는 이 회사 아니면 안 쓸 거다 이런 걸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파악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취향과 수익성 사이 관계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그 이제 반도체로 가보면은 이제 제가 1월 책을 쓰고 여의도에서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뭐 그리고 카메라 센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그 반도체긴 하거든요. 우리가 과학책에서 보는 정의상 확실히 반도체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투자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던 반도체들은 어떠냐 하면요. 그 우리 전력용 반도체 쓰는 예를 탄화규소? 탄화규소 반도체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력용 반도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은 앞에서 저랑 살펴봤던 반도체랑은 그 반도체 소자라는 거 빼면은 완전히 다른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반도체 소자들은요 매해가 지나면 크기가 작아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작은 전력을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원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만든 미세 반도체는 전력도 적게 쓰고 원가도 엄청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SIC 같은 건 반도체인데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배터리에서 구동으로 이제 파워를 옮겨주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화를 할 이유도 없고 미세화 된다고 해서 이득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반대로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많이 흘러야 좋은 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력으로 원가를 1년에 반씩 줄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 이런 단어에 딱 엮여갖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 시장인데 그런 데를 막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네.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산업이 계속 앞으로 성장한 건 확실한 거죠? 뭐 확실한 거 없어요. 갑자기 운석 떨어지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이제 산업은 성장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또 공부는 또 그렇게 깊게 파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본인 성향 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쪽이면은 그냥 장비 들어간 인덱스를 사시고 적당히 이득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포함된 인덱스를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사실 저만의 대답은 아니고 워렌 버핏도 그런 대답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과 저의 시간 효율성 대비 얼마나 그 추가 돈을 벌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정말 생업이 바쁘고 생업에서 모든 걸 잘 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큰 상황만 보고 인덱스에만 투자해도 저는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이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애널리스트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경우는.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네. 있으면 투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높진 않지만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꿈꾸면서 나머지 근로와 사업에서 나는 오히려 높이는데 포커스를. 인생 재테크인 거죠, 그게. 네. 제가 투자를 예를 들어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 회사 하나씩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혹은 제가 투자액이 엄청 크다고 해도 연봉이 막 몇십억씩 하면은 뭘 그걸 신경을 쓰겠어요. 회사 잘해갖고 회사 잘 나가기 위해서 스톡옵션 받는 게 낫죠. 지금 자기 투자 네.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포지션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간과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사실 내 인생에서 내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버는 것 또한 굉장히 엄청난 재테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의 재테크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니까. 내가 그 예를 들면 70살이 됐을 때 재산이 엄청 많은데 69세 때까지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밸런스 맞추라는 뜻이죠. 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반도체와 AI 관련 투자할 때 그냥 마지막 투자 조언 딱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뭐 중간에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핫해지는 시기면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컴퓨터과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봤을 때 이 기술이 가진 한계는 뭐고 이 기술이 예를 들면 계속 개선된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아닌 건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근거가 과연 기술에서 어디에 근거하는지 저 이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이 기술로 대체될 직장인 것 같으면 얼른 옮기고 제가 이걸 써서 잘 될 것 같으면 바로 배워서 쓰겠죠. 뭐 그 정도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AI 투자에 오늘 영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인성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